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되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백신 접종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조만간에 이제 아마 이제 연락이 올 건데요. 아마 8월, 9월쯤이면 접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때는. 일단 오늘 이제 백신 접종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솔루션에 해당되는 게 백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백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항체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재밌어, 벌써.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고 해요. 재밌어.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제 백신 접종 숫자를 얘기할 때 이제 지금 거의 로켓포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조금 이제 백신이 많이 안 들어와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수직 상승을 이렇게 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 기준으로 1,000만이 넘게 지금 접종을 했고 전 인구의 20%가 넘게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많이.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이상 반응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혈전증 얘기도 나오고 어떤 분은 접종했는데 사망했는데 그러면 사망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상 반응이 있었다라고 신고한 사람의 숫자인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우리나라 중심으로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망자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난 접종하고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 66명이고요. 화이자가 126명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백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달라졌죠. 이거 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신고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 차이도 좀 있죠. 그러면 나이. 예, 맞습니다. 지금 접종 대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고연령층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심장이 안 좋든 뭐 폐가 안 좋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숫자가 훨씬 화이자가 더 많은 것처럼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많고 어떨 때는 화이자가 많은데 어떻든 근데 시기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맞을 때는 아스트라가 높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화이자가 높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했거든요. 왜냐하면 접종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이건 또 게다가 신고 현황이잖아요. 원인을 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논의가 안 끝난 내용들이니까 이 신고 사항만 가지고 언론에서 뭐가 더 좋네, 뭐가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론에서 얘기할 때 뭐가 높다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 접종 효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데 2주가 지난 분들에 대한 백신 효과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전체 백신 효과가 89.5%,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든 뭐 화이자 맞았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86.3%, 화이자 92.8%니까 저 정도 5% 내의 차이는 아직 통계적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 맞든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백신의 효과가 사망자 감소 효과 90에서 100%라고 한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 다 맞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망자는 얼마나 줄어요? 지금까지 2,000명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망자가 100명, 200명도 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어르신 예방 쪽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특히 사망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걸릴 수는 있어요. 가볍게 걸릴 수는 있지만 걸리더라도 죽을 만큼 걸리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럼 이러면 코로나 안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안 무섭게. 혹시 걸려도 나 안 죽어. 이렇게 되면 훨씬 안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이제 사용된 과학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백신 개발이 저도 사실은 백신 관련돼 있어서 이제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저도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전문가 중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내노라는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그러긴 한데 저도 코로나 백신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요. 와, 근데 이 백신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제가 작년 3월만 해도 mRNA 백신 성공할까? 정말 성공할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mRNA 백신 관련돼 있는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마지막 구절에 딱 세 줄에 딱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지막 세 줄에 mRNA 백신이 최근 20년 동안 특히 감염병 대응에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근데 최근 3년 정도의 발전된 내용들 때문에 mRNA 백신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이번 코로나 때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 저자가 딱 써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뭘 아무리 전문가여도 이거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딱 그랬는데 정말 성공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기술의 개발이 이번에 mRNA 백신 성공에 되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이죠. 몇 년만 늦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백신 중에 절반은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방법들. 이건 이제 불알아 백신이라 그래서 이건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키워요. 그리고 거기다 약품을 투여해서 그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 껍질만 활동을 하고 얘는 증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몸에 감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정보는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걸 동물 세포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키워서 그 중에 이거를 이제 불활화시킨다 그러죠. 이넥티베이션 시키고 나서 그걸 내 몸에 투여하면 여기 바깥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네. 이제 그 주 타겟이라 그랬잖아요. 예.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이 인식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이제 WHO에서 공인돼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바이러스를 전체를 다 키우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조그만 유출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딱 스파이크 단백질.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만 아니면 세균에서도 키워요. 세균에다가 유전자를 삽입시켜서 스파이크 단백질만 만들게 하거나 어쨌든 이런 기술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몸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 방법이 사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 개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했죠? 항원 바이러스나 이런 성분을 밖에서 만들어서 내 네. 몸에 투여했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개념을 바꿨어요. 안에서 만드나요? 내 몸 안에서 직접 만들게.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내 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지도를 보내야 되죠. 네. 그 지도가 유전자잖아요. 아. 그래서 유전자를 보내는 건데 유전자는 사실은 내 세포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세포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야죠. 왜냐하면 그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렇죠. 막 유전자 변형시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개발했냐면 내 몸에 감염됐을 때 별 지장을 안 주는 남의 바이러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데노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도 일으키고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중에서 내 몸에 감염돼도 별 증상 없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주된 항원을 만든다, 항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시킨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 얘가 들어오면 그 유전자가 내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스파이크 단백질이 내 몸에서 항체를 면역 반응 일으켜서 항체를 만드는 방법. 그냥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만 넣으면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는데 그 유전자 서열만 확인만 하면 그거 가지고 여기다 삽입시켜서 넣으면 되니까 개발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네요. 예, 그런 장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생겼을 때 그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만 조금 변형해서 다시 삽입시키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도 쉬운 게 만들어진.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이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더 신기한 방법들. 와. 더 근데 신기하고. 아까 이제 유전자를 바로 전달 못하니까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서 했잖아요. 예. 이제 유전자를 바로 전달하는 방법을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아, 옆에서 옆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저희가 영어로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는데 나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백신 접종하면 나노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이상한 응모론 얘기하는데 그 나노가 아니고 네. 아주 미세 구조 안에 그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 지질 성분이 유전자를 안정시켜주고 중요한 역할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유전자를 내 몸 안 세포에 전달하는 때 잘 전달하게 하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면서 mRNA 백신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 예.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 몸에 들어와서 똑같이 아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전달했으면 네. 얘는 이제 리피드 파티클이 전달을 해서 내 몸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내 면역을 자극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유, 신기하다. 야,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진보되고 있죠. 기가 막히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RNA 백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정말 유전자만 금방 조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mRNA 백신은 만약에 특정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이 시제품 만드는데 2주면 된대요. 우와. 2주면. 그렇게 빨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독감 백신도 그렇고 뭐 말라리아 백신, 에이즈 네. 백신 이런 것도 이런 방식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을 해줬고 그 시작이 코로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신별로 이제 우리가 맞고 있거나 맞게 될 백신인데 네.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이에요. 이미 지금 모더나도 국내 들어와서 접종 시작했어요. 의료진 대상으로. 아, 모더나. 화이자도 지금 아까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하고 있는데 접종 간격은 화이자는 3주 간격, 모더나는 4주 간격이에요. 그다음에 예방 효과는 94, 95. 뭐 엄청 높죠. 근데 이건 이제 임상 연구 결과였고 실제 접종 효과를 봤더니 일단은 아까 80에서 90% 정도 나온다 그러고 모더나도 12에서 17세가 허가 예정이어서 조만간에 중고생들도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다만 mRNA 백신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불안정해서 이게 냉장 보관을 하면 좀 잘 깨져요. 차세대 mRNA 백신이 독일에서 나올 건데 걔는 냉장 보관이 되는 백신이 조만간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 3등하는 제약회사인데 아, 그래요?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처음 들어보니까 그 이상한 데 아니야 생각하는데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얘기하면 옥스퍼드에서 만든 그렇지.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맞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버드, 옥스퍼드는 뭐 말 다했죠. 그러니까. 뭐. 예, 그렇죠. 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뭐 하버드하고 뭐 1, 2등 다투는 대회잖아요. 맞아.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이 가능하게 만든 백신들이고 그리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예 일부러 냉장 보관하려고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이익 안 보겠다. 저렴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아프리카도 다 맞을 수 있게 이야. 냉장 보관하면 아프리카 다 그러네. 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노바백스 백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있죠. 이제 그래요? 9월 달 정도에 허가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 단백질 합성 백신인데 얘도 효과가 좀 90%에서 96% 정도 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와. 하반기에 주력 백신이 아마도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와. 노바백스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국내 생산하잖아요. 근데 모더나도 7월부터 국내 생산이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접종 물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 만드는 기술은 많이 쫓아왔는데 네.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신종 감염병 유행할 때 이걸 대응하는 부분은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렇죠. 뒤쳐져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캐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개 회사에서 6개 지금 백신이 그 더 많은 데서 개발은 하고 있긴 한데 네. 사람 대상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임상 연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면 출시가 되는데 네. 이미 지금 뭐 SK 거 같은 경우는 다 1단계 연구 끝나고 2단계까지 다 환자 등록이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뭐 SK 거는 아마 7월이나 8월이면 최종 연구단이 3단계 진입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 백신이 생산될 수도 있겠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국산 백신이 하나 또는 2개 정도는 이제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올해 다 접종할 건데 내년에 왜 필요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또 이제 이게 내가 한번 백신 맞은 게 6개월 갈지 1년 갈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1년 정도 가면 떨어질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추가 접종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맞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필요할 거니까 국산 백신 또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자면 우리가 이제 신종 감염병 유행했을 때 이런 백신 만드는 게 조금 이제 기술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 연구부터 상용화시켜서 출시까지 하게 되는 이 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똑같이 이번에 개발했던 대로 끝까지 만들면 이제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빨리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mRNA 백신이 아직 예안에 없죠. 근데 우리는 mRNA 백신도 모더나하고도 기술 제휴하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이제 mRNA 백신도 2, 3년 내에 국내에 생산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종 기간에 따라서 백신 공급이 좀 다른데요. 이제 이것도 좀 무너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방접종센터라 그래서 시 군구에 하나씩 접종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백신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맞추기 힘드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고 위탁 의료 기관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거의 전국에 12,8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통상 잡더라도 거기서 하루에 100명씩만 맞춰도 우리나라 100만 명 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인프라가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이 냉장 보관 가능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났고 모더나도 한 달로 늘어나면서 7월부터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화이자 백신도 접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화이자 백신 맞으려면 저희 구청 근처에 있는 뭐 강당 이런 데 가서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7월, 8월 넘어가게 되면 동네 의원에서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접종 예약하실 때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방접종했던데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중앙예방접종센터. 우리나라 예방접종을 이제 좀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국립의료원 안에 있거든요. 국립의료원 옆에 좋은 있는데 데서 내가 이제 접종해도 되는지 내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걸 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접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옆에 가서 접종하고요. 네, 접종하고 나서 이제 이상 반응이라 그러죠. 초기 이제 급성 이상 반응이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5분에 30분 정도 안에 발생을 해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처치해야 되는 공간들이거나 그다음에 누워서 접종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누워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데서 대기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실험실에 쓰는 그런 벤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약을 다 하나씩 분주해서 이렇게 엄청 이제 깨끗하게 분주한 그런 임상병리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아주 오염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분주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교차 접종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1차는 화이자 맞았는데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거나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를 화이자 맞거나 우리나라도 연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은 사람한테 화이자 접종을 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지 보고 있는데 면역 반응에 의한 이상 반응은 그러니까 둘 다 좋게 맞다 보니까 이상 반응 조금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열나고 좀 몸 아프고 뭐 이런 건 늘어나는데 중증 이상 반응은 이제 증가되진 않고 우리가 이제 부스터샷이나 이제 뭐 내년에 접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매번 똑같은 거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접종하는 건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한 거를 증명을 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추가로 맞는 백신들을 맞을 때 좀 우리도 안전하게 맞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미 독일하고 캐나다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화이자 맞는 게 승인이 돼서 그렇게 접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백신도 맞는 분들 있잖아요. 뭐 B형 가전 맞거나 A형 가전 맞는데 중간에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면 맞아요. 워낙에는 대부분 백신은 동시에 맞아도 되기는 되는데 네. 코로나 백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백신하고 그런 같이 맞아도 되는지 따로 맞아야 되는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백신 맞고 나서는 2주 간격을 두고 맞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A형 간염 예방종을 만약에 2주 전에 맞았으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A형 간염 맞고 이런 식으로 접종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신의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백신마다 조금 다른데 화이자는 1차 때가 편하고 2차 때 좀 힘들어요. 보시면 맞아. 그 얘기 하죠. 1차 때는 조금 열나거나 몸 아프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2차 때 한 두세 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화이자는 2차 때 좀 몸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게 좀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반대예요. 처음에 아프고 1차 때 힘들어요. 1차 때. 1차 때인데 2차 때 하나도 안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저희 직원 맞췄는데 네. 1차 때는 응급실 오거나 저 외래 오거나 이런 분 60명 넘게 왔거든요. 우와. 근데 1000명 중에 2차 접종했더니 6명밖에 안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때 훨씬 수월하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아프면 너무 힘들면 이제 병원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더나도 2차 때 엄청 힘들어요. 여기 보면 확 올라가죠. 2차 때. 차이 많이 나. ян센이 좀 궁금하네요. 얀센은 1차밖에 안 맞으니까. 네.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예, 맞죠. 그다음에 백신에 이제 아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아까 30분 이내에 다 90%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전에 내가 백신이든 뭐 음식 먹고 심하게 알레르기 있었던 분들, 얼굴이 퉁퉁 붓거나 두드러기가 온몸에 났거나 쇼크 오고 이랬던 분들은 접종하고 30분 대기하고 가라는 이유가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다 30분 이내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들은 접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어서 접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접종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게 극히 소수에서 발생하니까 30분 정도 대기만 잘하고 이상 반응 있으면 의료진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예방접종센터에 다 있거든요. 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을 꾸준히 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얀센이 혈전증 문제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예방 접종을 쉬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4월 23일 날 예방접종 해도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고 쉬고 나니까 접종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래서 얀센 백신이 남아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야. 예. 그래서 예. 저 이유가 다. 근데 문제는 얀센 백신만 안 맞은 게 아니라 화이자하고 모더나도 안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전체 사람들이 그냥 약간 좀 그릇된.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생긴다는 얘기죠. 어머. 결론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관한 부분도 이상 반응 안 생긴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뭐 몸 아프고 열나고 이런 건 대부분 그냥 이상 반응 중에서는 이제 가벼운 이상 반응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죠. 네. 하지만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까 사망률 떨어지는 거 확실히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도 우리한테는 이제 그냥 같이 살 만한 바이러스가 될 거라는 거. 그 주된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백신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얀센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 네. 하고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막 2회까지 접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신이 좀 이렇게 종류를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좀 하나로 좀 통일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첫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을 하도 어느 정도 면역 효과도 잘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방 효과도 잘 나타나는 게 동물 실험부터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회 접종한 거랑 2회 접종을 비교했는데 1회 접종이랑 2회 접종 큰 차이가 없더라. 2회 접종이 좀 더 낫긴 하지만 1회 접종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1회 접종을 했고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이 워낙 1회 접종으로 하는 백신들이에요. 워낙에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회 접종으로 연구를 했는데 1회 접종만 했더니 조금 항체가 빨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접종을 해서 항체를 좀 더 오래 가게 하는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얀센도 지금 그 부분이 걸려 있어서 항체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또 예방 효과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재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1차나 2차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워낙 1회로 계획을 하다가 좀 더 길게 예방 효과를 2회로 늘렸거나 아니면 1회로 그냥 고집했거나 이제 일의 차이라는 거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1회 접종만으로 항체가 완전히 생기지 않아요. 1회 접종으로 어느 정도 항체를 이제 생길 수 있게끔 이제 자리를 잡아 놓는 거고요. 2차 접종을 통해 항체가 확 올라가고 나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mRNA 백신은 반드시 2회 접종을 하도록 설계가 된 백신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염병이 처음 유행할 때는 대부분 처음 접종할 때는 대부분 2회 접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까지 해서 항체도 많이 생기게 하고 길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얀센은 좀 다르게 했다는 정도고,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좋죠. 하나만 딱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맞으면 나는 뭐 맞을래 안 맞을래 걱정은 안 하는 건 있는데, 문제는 그거 하나 개발하다가 그게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전 세계 아무도 못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WHO나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연구소들한테 일부러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기 일부러 처음부터 독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10개, 20개, 100개 만들어서 그중에서 3분의 1만 성공하면 3분의 1만으로도 전 세계 맞출 수 있으니까 서로 경쟁시키면서 막 많이 만들어서 어떤 게 실패하더라도 어떤 거는 맞을 수 있으니까, 이미 실패해서 중간에 연구를 포기한 백신이 벌써 이미 몇 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은 백신들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다양한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어떤 그 세계의 그 감염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어떤 모더나인가 화이자인가를 맞으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세계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그거 맞았으니까 나도 그거 맞아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 나는 이거 얀센 맞을 거야, 나는 화이자 맞을 거야, 난 모더나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또 저는 그분들께 한번 교수님께서 어떤 걸 맞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이제 그 강의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의 백신 효과 네. 큰 차이 없는 거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네. 다른 백신들도 효과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때제때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나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이 백신 맞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들어온 물량이 들어오면 그 물량으로 바로 맞춰야 되니까 뭐 선택하라 마라 그러게 되면 특정 백신의 선호도가 생겨버리면 맞아요. 뭐 특정 백신만 맞으려고 하면 더 맞아야 되는 사람도 못 맞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국가가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접종을 하는 상황이라 백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나온 결과들 보게 되면 다 여러 백신들이 다 효과가 다 비슷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 걸려셨던 분들은 백신 안 맞아도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궁금한.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심하게 걸린 분, 가볍게 앓은 분, 아니면 또 내 몸의 특성에 따라 항체가 잘 생기는 분, 적게 생기는 분 있어서 감염이 돼서 생기는 항체는 아주 들쭉날쭉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생겨서 금방 없어지는 분도 있고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오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은 이게 연구를 통해서 딱 면역을 딱 잘 자극하게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으로 맞는 면역이 오히려
내가 걸려서 맞는 백신 그러니까 항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맞고 항체 적게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 항체가 애매하게 생긴 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이러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사람도 백신 접종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맞는 백신다 두 번, 한 번 맞으면 한 번. 원래 스케줄대로 다 맞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재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백신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여기 계시면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백신과 관련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